저는 17살의 싱글 티네이저 엄마가 되었어요. 왜냐하면 사실상 혼자서 아이를 키우고 있었거든요. 그 관계를 2년 반 유지한 뒤 다시 혼자가 됐어요. 틱톡 스타가 소름 끼치는 청부 살인 수사의 중심에 있습니다. 인플루언서 게비 곤잘레스와 그녀의 아버지인 플로리다 변호사는 게비의 어린 딸의 아버지이자 팝 가수인 잭 에이버리를 살해하려는 음모를 꾸민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수사관들은 이 사건이 은밀한 금전 지급, 위장 통화, 그리고 보이밴드 가수를 사라지게 하려는 충격적인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합니다. 러어 앤 크라임의 언더 케이스입니다. 저는 크리스 스튜어트입니다. 저는 저만 있으면 된다는 걸 알았어요. 5년 전만 해도 혼자 있는 건 저에게 일어날 수 있는 최악의 일이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혼자 있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은 틱토커 게비 곤잘레스를 아실 수도 있어요. 그녀는 육아와 가족 생활, 딸과의 일상을 올리며 많은 팔로워를 얻었어요. 하지만 이제 게비 곤잘레스와 그녀의 아버지 프란시스코 곤잘레스는 경찰이 말하는 청부 살인 음모 사건에 연루되어 둘 다 체포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아무나가 아니었습니다. 수사관들에 따르면 그들이 죽이려고 했던 남자는 잭 에이버리로 전 와이 돈트 위 밴드의 가수이자 게비의 7살 딸의 아버지였습니다. 경찰 문서에 따르면 플로리다 변호사이기도 한 프란시스코 곤잘레스는 누군가에게 잭 에이버리가 죽는 것이 더 비용이 적게 들 것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수사관들은 이 사건이 단순한 말로 끝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혐의는 약 5년 전인 2021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목격자 진술, 은행 기록, 그리고 심지어 FBI의 잠복 전화 통화에 따르면 당국은 실제로 잭 에이버리를 대상으로 청부 살인을 시도한 정황이 있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의 세부 내용은 충격적입니다. 저희가 전체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드릴 텐데 정말 엄청난 혐의들이 있습니다. 가비 곤잘레스가 누구인지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틱톡에서 그녀는 삶을 헤쳐나가는 젊은 엄마로 자신을 소개합니다. 그녀는 17살 때 낳은 7살짜리 딸이 있습니다. 여성으로 살아오면서 저는 13살에 처음 생리를 시작한 이후로 지금까지 거의 모든 생리용품을 사용해 봤어요. 아이를 낳아본 성인으로서 유산을 겪어봤고 출산 중에 아기를 잃어본 경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성으로서의 모든 경험을 해봤어요. 프리블름은 제 몸과 더 잘 소통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요. 첫째로, 그리고 둘째로, 생리용품은 터무니없이 비쌉니다. 생리용품은 필요한 모든 사람이 쉽게 구할 수 있어야 해요.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고 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어요. 게다가 거의 모든 생리용품, 심지어 유기농 제품에도 화학 물질이 들어가 있어요. 저는 이제 그런 것에 참여하지 않기로 했어요. 그녀는 여성으로서의 삶과 몸, 겪은 어려움을 솔직히 이야기하며 싱글 10대 엄마 경험도 털어놓았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팔로워들이 알고 있던 게비입니다. 그러나 법 집행기관에 따르면 이 사건에는 또 다른 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그녀의 딸을 둘러싼 치열한 양육권 싸움에서 시작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딸의 아버지는 잭 에이버리인데 그는 보이밴드 와이돈 위의 멤버였습니다. 이제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지방검찰청에서 제출한 체포 진술서에 따르면 가비와 잭 사이에는 오랜 기간 양육권과 면접 교섭권을 둘러싼 소송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같은 문서에 따르면 가비 씨의 아버지인 프란시스코가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목격자들은 프란시스코가 양육권 분쟁에 집착하며 에이버리에게 적대적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한 목격자는 프란시스코가 에이버리가 죽으면 더 저렴할 것이라고 말했다고 수사관에게 진술했습니다. 그 목격자는 곤잘레스 가족이 양육권을 완전히 얻고 에이버리 수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살인에 관한 어떤 말이 오가기 전에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프란시스코는 에이버리를 상대로 공세를 펼치고 있었다고 합니다. 한 형사는 프란시스코와 사설 탐정 사이의 문자 메시지에서 프란시스코가 하와이 카우아이에서 에이버리에 대한 감시 활동을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고 썼습니다. 그는 사진과 신상 정보를 보내고 에이버리에 대해 법정에서 불리하게 쓸 수 있는 술을 마시는지, 담배를 피우는지, 혼자 있는지, 도움을 받고 있는지 등 모든 것을 물었습니다. 연방 요원들이 검토한 다른 대화에서 프란시스코는
에이버리의 코로나19 감염 의혹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기억하세요. 이 시점은 2021년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그는 에이버리가 면회를 위해 나타나면 체포할 의사를 밝혔고 법 집행기관 쪽 아는 사람을 끌어들이려 했습니다. 수사관들은 가족단체 대화 내용도 검토했습니다. 2021년 3월 22일 대화에서 프란시스코는 바르카에게 전화해 너무 이른 법은 없어 라고 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진술서에 따르면 수사관들은 이것을 중요한 것으로 간주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 증거에서 가비 곤살레스와 우리가 아직 체포되었다고 확인할 수 없는 한 남성이 관련되어 있다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가비 곤살레스와 한 남성이 더스틴 바르카, 늘어뜨려 에이버리 위협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물론 이 녹화 시점에서는 바르카라는 남성이 이번 사건에서 기소되었는지 혹은 앞으로 기소될지에 대한 확인이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러한 혐의들은 2021년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 조사는 대략 5년 동안 진행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내내 게빌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틱톡에 계속 게시물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내내 게빌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틱톡에 게시물 올렸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 내내 게빌은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틱톡에 게시물 올렸습니다. 좋은 아침이에요, 여러분. 에스프레소, Not Like Us, 그리고 고문 13층 실험 사이에서 제 머리가 뭔가에 빠져 있어요. 그냥 가사를 계속 반복해서 부르고 있어요. 이게 바로 요점 아닌가요? 이게 바로 세뇌 아닌가요? 효과가 있어요. 효과가 있어요. 세상에. 하지만 아빠, 전 그 사람을 사랑해요. 자, 들어보세요. 처음 몇 번 이 노래를 들었을 때 정말 개인섬 느낌이 났어요. 왜 모두가 각 노래가 어떤 남자에 관한 건지 그렇게 신경 쓰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신경 안 써요. 결국엔 그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그 노래는 정말 신나요. 저는 그 노래에 완전히 빠져서 듣고 있어요.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그 음모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어요. 한 목격자는 게비가 자주 잭 에이버리가 죽기를 원했다고 했으며 청부살인업자 고용 얘기도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 목격자는 게비와 또 다른 사람이 다크웹을 이용하고 비트코인으로 결제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했다고 진술했어요. 그리고 그 목격자는 수사관들에게 프란시스코 곤살레스가 그 돈의 출처였다고 말했습니다. 목격자는 또한 계획된 살인이 로스앤젤레스에서 일어날 것이며 자동차 사고로 위장될 것이라고 논의됐다고 진술했습니다. 또 다른 목격자는 가비가 청부살인범에게 에이버리를 죽이기 위해 돈이 지급됐다고 말했으며 프란시스코가 그 청부살인에 약 $10,000를 지불했다고 수사관들에게 진술했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서 재정 기록들이 등장하는데 그 양이 엄청납니다. 진술서에 따르면 2021년 4월 26일에 프란시스코 곤살레스가 결제 앱 스퀘어를 통해서 청부살인범에게 $10,000를 송금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그 돈이 청부살인범 계좌로 입금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 청부살인범으로 추정되는 인물은 2021년 5월 4일과 5월 6일에 각각 $5,000씩 두 번에 걸쳐 자신의 제미니 암호화폐 계좌로 이체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달인 그해 6월 5일 경찰이 청부살인범이라고 믿는 인물은 자신의 사업체를 통해 프란시스코에게 $4,000짜리 청구서를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경찰은 프란시스코가 나중에 그 금액을 지불했다고 주장합니다. 그 내역은 프란시스코의 소환장으로 확보한 은행 기록에 나타났습니다. 이 청부살인범으로 지목된 인물은 나중에 수사관들에게 자신이 실제로 웹 개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으며 청구서에 적힌 목적이 위장이라고 믿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 보고서에 따르면 이 청부살인범으로 지목된 인물은 추가 조사에서 프란시스코가 웹 개발 비용을 가장해 돈을 보냈으며 실제로는 아무런 웹 개발 작업도 없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 청부살인범으로 지목된 인물은 또한 프란시스코와 암호화된 시그널 메시지와 통화를 통해 소통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장 직접적인 증거는 살인범으로 위장한 연방 요원에게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 요원들은 청부살인범으로 지목된 인물과 프란지로 표시된 누군가가 프란시스코와 연결된 전화번호로 주고받은 통신을 검토했다고 말합니다. 그 통신에서 프란지는 암호 단어 불런을 보냈고 이어서 음성통화가 부재중으로 남겨졌다고 합니다. 청부살인범으로 지목된 인물은 그날 밤 늦게 전화를 하겠다고 답했고 프란지는 동부 표준시로 오후 7시 이후에 통화가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그 후 연방 요원들은 프란시스코 곤살레스와 청부살인범으로 위장한 잠입 요원이 통화한 내용을 검토했습니다. 우리가 확보한 진술서에 따르면 그 통화에서 프란시스코는 불런을 포함한 암호화된 표현을 사용했고 이전 비트코인 결제에 대해 언급했으며 목표 확인과 임무 완료 후 결제 진행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연방 추적 자료에 따르면 혐의를 받는 청부살인범이
청부살인 요청과 관련된 암호화폐 결제를 자금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TMZ에 따르면 개비는 지난주 캘리포니아 최북단에 위치한 험볼트 카운티에서 비행기에 탑승하려다 체포됐습니다. 그녀는 이후 LA 카운티로 이송됐으며 현재 LA 카운티 보안당국의 온라인 기록에 따르면 보석 없이 구금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우리가 이 화요일에 녹음하고 있는 오늘 살인 공모 혐의로 정식 기소 인부 절차를 받을 예정입니다. 그녀의 아버지 프란시스코 곤살레스는 플로리다주 세미놀 카운티, 즉 주 중부에서 캘리포니아주 발부영장으로 체포됐습니다. 세미놀 카운티 보안관 사무실은 체포를 확인했습니다. 프란시스코는 LA로의 성안에 이의를 제기할 권리를 포기해 플로리다에 계속 구금 중입니다. 그는 곧 서부 해안으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제 잭 에이버리와 관련해서 저희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저희가 발견한 내용인데 매우 주목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에이버리가 2025년 9월에 출연한 팟캐스트를 찾았습니다. 바로 잭생 쇼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 팟캐스트 진행자에게 당시에는 그냥 터무니없는 이야기처럼 들렸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2명의 FBI 요원이 그의 집에 찾아와서 누군가가 인용하자면 나를 죽이려고 누군가를 고용했다 는 음모에 대해 알렸다는 내용입니다. 지금으로서는 그 사이의 연관성이 확실하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시기가 묘하게 맞아떨어집니다. 잭 에이버리는 FBI가 이 음모가 무엇에 관한 것인지 그리고 누가 그의 목숨을 노리고 누군가를 고용했다고 주장되는 사람인지에 대해 더 이상 자세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했습니다. 그가 이 팟캐스트에서 개비 곤잘레스를 매우 애정어린 태도로 언급한다는 점도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누군가가 자신의 목숨을 노리기 위해 사람을 고용하려 한다고 믿는 사람에 대해 말할 때와는 다른 방식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FBI가 이 청부살인 음모의 일환으로 개비도 조사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는 불분명합니다. 이 사건에 대해 더 이야기해 주시기 위해 지금 저희와 함께 해주신 분은 전 연방 검사이자 웨스트코스트 트라이얼 로이어스의 대표인 니마 로만입니다. 로앤크라임에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법원 문서에 따르면 이 조사는 2021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 경과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크리스, 항상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놀랍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청부살인 사건이나 아니면 아직 완전히 실행되지 않은 공모죄나 비슷한 범죄를 기소할 때는 모든 증거와 자료가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는지 정말로 확인해야 합니다. 분명히 가장 피하고 싶은 것은 누군가가 실제로 살해당하거나 최근 뉴욕의 유대인 센터에서 있었던 공격처럼 누군가가 실제로 폭탄 테러를 당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충분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배심원 재판에 들어갈 때 이것이 단순한 과장이나 정말로 초기 단계의 일이 아니라 사전에 계획된 구체적인 범죄 계획이 있었고 유죄를 입증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 생각에 이 사건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비 곤살레스에 대해 이야기하고 그녀를 상대로 한 사건이 어떤 양상일지 보기 전에 아직 우리가 모르는 점이 많습니다. 프란시스코 곤살레스 그녀의 아버지에 대해 말하자면 수사당국은 여기서 은행 거래와 관련해 비유적으로도 문자 그대로도 증거를 확보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가 청부업자를 고용하는 방안을 논의했다는 이야기를 했던 사람들이 진술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당신은 분명히 어느 정도 기간 동안 계속되어 온 이 양육권 분쟁만으로도 추정되는 범행 동기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에서 그에게 불리하거나 중요한 부분, 즉 앞으로 진행될 핵심과 검찰의 주장에 따라 그가 청부업자를 고용하려 했거나 잭 에이버리를 죽이려고 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있어 무엇이 가장 눈에 띄나요? 네, 양육권 분쟁과 관련해서 폭력이나 폭력에 대한 위협이 있는 것은 분명히 드문 일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특히 이 방송을 보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녀보다 더 중요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 제 아내는 위탁 아동들을 대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아동보호법정에서 열리는 일부 심리가 제가 다뤘던 가장 심각한 형사사건보다도 더 험악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형사사건은 누군가가 평생 감옥에 가는 경우였는데도 말이죠. 왜냐하면 그 심리는 누군가의 자녀를 그들에게서 빼앗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가 양육권 문제로 배우자나 전 배우자를 살해하거나 살해 시도하는 경우를 여러 번 봤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또 몇몇 유명한 사건들에서 부모들이, 그러니까 조부모가 되겠죠. 그들이 강한 감정을 느껴서 개입하는 경우도 봐왔습니다. 아마도 플로리다에서 있었던 댄 마켈 사건이 그런 사례 중 가장 최근이자 악명 높은 예일 겁니다. 저희 러앤크라임에서 이 사건을 집중적으로 다뤘었죠. 하지만 조부모나 배우자의 부모가 개입하는 것도 드문 일이 아니며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사건에서 청부살인범으로 지목된 사람들 중 한 명,
또는 고용하려 했던 사람에 대해 이야기할 때 약 $10,000 정도가 이 청부살인에 지급됐다고 언급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다른 증인은 그 돈이 실제로는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웹 개발 작업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합니다. 이런 사건을 수사할 때 검사로서 이 돈이 여기로 갔지만 원래 말한 용도로 쓰인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만약 이 사건이 배심원단까지 가게 된다면 그런 사실이 당신이 배심원들에게 들려줄 이야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게 되나요? 크리스, 이런 사건은 보통 세 가지 방법 중 하나 또는 모두로 수사되고 도청도 포함됩니다. 피고인의 직접 발언이 있으면 확실히 도움이 되죠. 문자 메시지, 녹음된 전화 통화. 그 다음으로 좋은 방법은 잠입 수사입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FBI 요원이 이 청부살인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인 척 가장하고 있죠. 세 번째로는 협조자들이 있는데 여전히 도움이 되긴 하지만 앞에 두 가지만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자신을 구하기 위해 거짓말을 할 동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이들은 종종 범죄 전력이 있고 반대 신문에서 신뢰성이 공격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들이 비공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사건을 만드는 방법은 이 세 가지뿐입니다. 첫 번째 질문에 답하자면 그래서 여기까지 오는데 오래 걸렸던 것 같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왜냐하면 5년 동안 누군가가 알다시피 누군가를 죽이기 위해 돈을 지불할 의향이 있었다면 그리고 분명히 이 양육권 문제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계속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법 집행기관은 이 사람이 실제로 그런 일을 저지르지 않도록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나요? 네, 제 말은 그게 정말 가장 중요한 질문이죠. 다른 사건들에서도 법 집행기관이 너무 오래 걸려서 살인범이나 잠재적 살인범이 활보하는 경우를 봤으니까요. 알다시피 우리 둘이 데이비 사건에 대해 이야기한 적 있잖아요. 예를 들어 9월에 누군가가 죽은 채로 발견됐고 체포까지 몇 달이나 걸려서 사람들이 비판적이었죠. 저도 그 비판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법 집행기관이 제대로 일하길 원하죠. 하지만 만약 잠재적인 살인범이 밖에 있는데 그 사람이 살인을 저지르거나 청부살인을 하도록 내버려 둔다면 그건 법 집행기관 입장에서 정말 큰 문제죠. 반대로 견호 측은 지연이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저는 너무 화가 나서 양육권 심리 중에 과장해 말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죠. 그를 죽이려는 진짜 계획은 없었어요. 그냥 예를 들어 그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말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누군가 그를 죽이기만을 손꼽아 기다린다고 말했을 뿐이에요. 분명히 변호인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의 상황은 아니죠. 하지만 만약에 5년 동안 실제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주장할 수 있다면 그건 분명히 배심원들에게 설득력 있게 다가올 수 있는 부분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게비 곤잘레스가 틱톡 등 소셜미디어에서 꽤 유명한 인플루언서라는 것입니다. 그녀는 많은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녀의 아버지와 관련된 체포 문서에 따르면 그녀가 이 음모에 가담했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녀가 자신의 딸의 아버지가 죽기를 원했고 그 일에 동조했다는 내용이죠. 그들은 그녀가 아버지의 일에 동조해 돈을 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 그 돈을 낸 사람은 그녀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녀가 그 일이 이루어지길 원한다고 말했을 수도 있지만 적어도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로는 그녀가 직접적으로 관여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 그녀의 사건에 대한 증거가 어떻게 나올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녀에겐 아버지처럼 확실한 증거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음모 사건에서 단순히 그 사람 죽었으면 좋겠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 실행 의도가 있었다는 것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음모죄의 경우에는 2명 이상의 사람들 사이에 불법적인 합의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음모를 실행하기 위한 실질적인 행동, 즉 명백한 행위가 있었다는 것도 입증해야 하죠. 그러니까 명백하게 청부살인업자에게 돈을 주거나 주려고 시도한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하지만 당신 말이 맞아요. 여기서 흥미로운 역학관계가 생길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개비가 아무것도 몰랐다며 이건 아빠가 한 일이다 라고 주장하고 서로 책임을 떠넘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 사건으로 돌아가 보면 그 사건은 많은 주목을 받았고 많은 사람들이 기소됐습니다. 댄 마켈 사건에서는 청부살인범, 배우자의 어머니, 배우자의 형제, 그리고 형제의 여자친구까지 연루되어 있었죠. 그 사건에서는 모든 사람이 기소됐지만 양육권 분쟁에서 아버지가 죽음으로써 가장 큰 이득을 볼 수 있었던 배우자만 기소되지 않았죠. 그래서 가족 중 일부가 지시를 내리고 공모자였지만 개비는 몰랐을 가능성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하나로 뭉쳐서 음모는 없었고 이건 과장이었으며 실행에 옮긴 행위도 없었다고 주장하는 거죠. 하나로 뭉쳐서 방어하는 겁니다. 아니면 개비가 아버지를 지목하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죠. 이런 경우는 우리가 예전에 본 적도 있지만 분명히 하나로 뭉친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리고 그건 아버지에게 꽤 큰 타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많은 사건들에서 용의자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죠. 어떻게 이런 범죄를 저지르고 싶을 정도로 인생이 이렇게까지 흘러온 걸까 하고 말이에요. 하지만 제가 봐온 청부 살인 사건들의 경우에는 항상 그렇게까지 하기가 정말 어려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실행에 옮겨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건 다행이죠. 하지만 음모를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고 잠재적으로 경찰에 가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아요.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문서에도 증인이 두세 명 정도 있어요. 그중 한 명은 그가 이 사건을 교통사고처럼 보이게 만들고 싶어 했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이런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고 만약에 법 집행기관이 이렇게 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있다면 검사 입장에서는 얼마나 다양한 방향으로 수사를 진행할 수 있겠어요. 왜냐하면 FBI와 얘기했다고 알려진 사람들에게는 이게 그렇게 큰 비밀이 아니었던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청구 살인에 대해 모르는 사람과 얘기했는데 그가 FBI 요원이었다면 그 사람은 분명히 똑똑한 범죄자는 아니에요. 하지만 우리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짓을 하고 스스로를 연루시키는 증거를 만들어내는 걸 여러 번 봐왔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살인이나 청부 살인에 대해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면 모두가 잠재적 증인이 됩니다. 봐요. 그리고 FBI가 나타나면 사람들이 말을 하게 되잖아요. 여기서도 그런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들의 측근들이 증언하고 있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10,000, 즉 $10,000의 지급이 웹 서비스로 위장됐지만 그는 웹 개발자가 아니었잖아요. 맞죠? 맞죠? 제 말은 그게 자금 출처를 숨기려는 의도였던 거죠. 맞죠? 아니면 잠입 수사관이 있는 거죠. 맞죠? 아니면 더 많은 증거가 있을 수도 있고요. 분명히 보시다시피 이 사건은 아직 초기 단계이지만 다른 주에서 보석 없이 구금된 사람이 있다면 여기에는 많은 증거가 있고 그 사람이 캘리포니아로 송환될 거라고 예상합니다. 그리고 이런 종류의 음모에 대해 이야기할 때 적어도 캘리포니아 법에 따르면 음모의 목적이 실제로 실행된 것과 같은 형량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사건들은 25년에서 무기징역까지 갈 수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서는 매우 심각한 범죄입니다. 직접 방아쇠를 당기지 않았고 살인 미수도 아니라고 해서 시청자분들이 음모 혐의가 그보다 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변호사 입장에서는 보통 이런 사건에서 어떤 접근 방식을 취하나요? 왜냐하면 프란시스코 곤살레스의 경우에는 이런 기록들이 증거로 제시될 테니까요. 그들은 그들이 확보했다고 하는 비트코인 결제 내역을 제시할 것입니다. 그들은 양육권 분쟁과 그가 했던 발언들 때문에 의도가 있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다시 한번 그런 종류의 영수증 같은 증거들도 제시할 것 같습니다. 만약 이 모든 것이 실제로 증거로 채택되어 진행된다면 변호사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바라볼까요?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변론할 수 있을까요? 그래요, 크리스. 프란시스코라면 세 가지 중 하나를 골라야 할 것 같아요. 딸을 꼭 지목하긴 어려울 것 같지만 뭐든 가능하긴 하죠. 정면으로 변호한다면 첫 번째는 불법 합의가 없었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음모죄는 합의가 필요하니까요. 한 명만으론 성립하지 않습니다. 그게 한 가지 방어 방법이에요. 합의가 없었다는 거죠. 또 논의가 있었다 해도 과장된 이야기일 뿐이라고 주장할 수 있습니다. 이건 격렬한 양육권 분쟁입니다. 알다시피 타주에 있는 사람들이나 그리고 아이를 못 보게 되면 우리가 지금 7살짜리 아이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런 상황은 사람을 미치게 만들죠. 그렇다고 해서 실제로 누군가를 죽일 의도로 가서 사고로 위장하거나 검찰이 주장하는 그런 일을 한다는 뜻은 아니잖아요. 또는 앞에 두 방법이 안 통하면 방향을 바꿔 완전히 밀어붙이며 이건 함정 수사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정부가 개입해서 취약한 상태에 있는 누군가를 강요해서 돈을 내게 만들기 전까지는 실제로 이런 일을 할 의도가 없었다는 거죠. 맞잖아요. 이게 변호인 입장에서 방어하는 방식이라 생각해요. 첫째, 합의 없었고, 둘째, 과장됐고, 셋째, 함정 수사였다는 식이죠. 데비의 아버지가 플로리다에서 체포됐고 지금쯤이면 처음으로 법정에 출석하고 있을 거예요. 저희가 이걸 화요일에 녹음하고 있으니까요. 그가 캘리포니아로 돌아와서 혐의에 직면하게 될 텐데 앞으로 절차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네, 다음 절차는 송환입니다. 보통 플로리다에서 열리는 심리에서 다루는 유일한 문제는 신원 확인이에요. 분명히 체포영장이 있고 헌법상 다른 주의 영장을 인정해야 한다는 조항에 따라
다른 주의 판사들도 그 영장을 존중해야 합니다. 플로리다 판사들은 프란시스코 곤살레스가 캘리포니아 영장에 적힌 인물과 동일인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만약 그렇다면 주지사들이 범죄인 인도에 서명할 것이고 프란시스코는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카운티 상급 법원으로 이송되어 이곳에서 기소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게 그의 딸 사건과는 어떻게 연관이 되나요? 두 사건이 관련은 있지만 별개일 때 그 일정들이 어떻게 맞물리게 되는지 궁금하네요. 그래서 질문은 이 두 사건이 병합될 것인가 아니면 분리될 것인가 하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인 측에서는 분리를 요청하죠. 특히 가비의 경우에는요. 여기서는 서로 상충되는 변론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검찰은 두 사건을 합쳐 재판하는 걸 선호합니다. 그래야 피고인을 더 나쁘게 보이게 하고 더 많은 증거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배심원들이 두 사람 모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기가 훨씬 더 어려워질 겁니다. 적어도 한 명은 유죄 판결을 받을 수 있죠. 그래서 보통 검찰은 이런 사건들을 병합하려 하고 변호인 측은 분리하려고 합니다. 보통 이런 중대한 범죄의 경우에는 판사들이 사건을 분리해서 각각 따로 심리하도록 허락합니다. 왜냐하면 수정헌법 제6조에 따라 피고인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사건처럼 앞으로 진행되어 항소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 경우에는 조심하는 쪽을 택하는 게 맞기 때문이죠. 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지켜봐야겠죠. 분명히 음악계와 소셜미디어에서 꽤 유명한 인물들이 연루된 충격적인 혐의들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전 연방 검사이자 웨스트코스트 트라이얼 로이어스 대표 니마 라마니 씨였습니다. 로앤크라임에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크리스. 곧 다시 출연할 수 있길 바랍니다. 로앤크라임의 온더 케이스였습니다. 유튜브와 스포티파이에서 구독해 주시고 피콕에서도 지금 스트리밍 중입니다. 크리스 스튜어트였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